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나 규모 자체가 좀 줄었더라고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직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감소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규제는 8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벌써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일종의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트 이펙트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전히 하루에 10조 원 넘는 그 거래 규모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결국은 투기적인 그 단타 매매 수요가 여전히 거의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8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지금의 감소 추세가 지속돼서 시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JP모건에서 그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키웠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사실 이제 뭐 변동성을 키운 게 레버리지 ETF라는 건 이제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 최근 한국 증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채는 좀 줄었고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역시 사실은 단정하기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이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사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만 총 7차례가 발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역대는 총 13차례밖에 발동이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이 됐고 이 7차례 중에서 5차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지표만 보더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사실 국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상당히 이 반대 매매가 이미 강제 레버리지가 75%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단기 투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 지금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청산이 75% 정도 진행이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저가일 때 또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주가가 널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돼 있는 자금들이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레버리지 ETF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보완책들을 좀 내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면서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일단 그 교육 시간을 좀 높이고 예탁금도 올리고 또 한 주가 아니라 한 번에 20주씩 매매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지금 대책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사실 그 정도 대책, 특히 예탁금을 올리는 것은 소액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기존에 대규모 투자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 기존에 거액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와 가지고 시장 변동성 이미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투자 자금 들어온 것을 막는 효과는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거래 대금을 보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쓰는 뭐 예탁금 기준도 전혀 의미가 없죠. 거래 대금이 워낙 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한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 조치만 가지고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부의 대책만 봐도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규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추가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그런 기관들 대상으로 한 규제가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예, 지금 추가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책은 뭐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뭐 예탁금이나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추가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지금 신용 미수 거래로 레버리지 ETF 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미 레버리지 ETF 자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 신용 미수 거래, 소위 말하는 B2까지 가능하게 해주면 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용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두 가지 대책은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 괴리율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게 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고위 정책 당국자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괴리율만 낮추는 거 가지고 현재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뭔가 거래를 제한하는 후속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쟁의 범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삼전 노조에서 올해 영업이익 N% 배분해달라 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 이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게 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지금 노란봉투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힌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어떠한 경영상의 의사 결정도 결국은 근로 조건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온갖 의사 결정에 다 쟁의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현 법 체계 하에서는 일견 뭐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N%를 이제 성과금으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쟁의 대상이 있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뭐 자동차부터 해서 조선, 유통, 그다음에 금융기업까지 다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면서 쟁의를 하겠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진짜 난리도 아닌 상황이 네.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의 N%라는 것은 사실 영업이익을 결정을 할 때 이미 노동자한테 지급한 인건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사실은 주주하고 뭐 경영진이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거든요. 그런데 예.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N%를 사실 저기 성과상여금으로 약속을 해라라고 노조들이 이제 노란봉투법에 근거해서 쟁의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그 재무적인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의 N% 꾸준히 성과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고정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이거 노사 교섭 관행이나 관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게 아예 그 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중노위에서도 교섭이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서도 영업이익 배분해달라는 요구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삼성전자와 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줬고요. 쟁의 네. 행위로. 그래서 이게 쟁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 강한 신호와 선례가 된 것이라서요. 여러 기업들이 이것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쟁의 행위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부담이 따르고 업황이 나쁠 때에도 영업이익 N%라는 고정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지점 중에 하나가 내년에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게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인데 이거 역시도 좀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거는 그럼 노동쟁의 행위에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여전히 그 노란봉투법에서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이제 넓혔죠.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기존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그 호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정착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가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쟁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견 이 법안 문구대로 확인을 하면 뭐 납득은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기업의 모든 이 의사결정이 상당히 노조의 쟁의 행위 대상이 돼서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무엇보다는 또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인수합병, 그다음에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 같은 것들이 다 쟁의 행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투자 안 하고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서 뭐 대통령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런 언급까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보강하라라고 주문을 하긴 했거든요. 시행령 정도 보강하면 충분히 좀 혼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혼란을 막기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령과 행정 지침을 가지고 뭔가 예측 가능성을 다소 높일 수는 있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는데요. 문제는 보안입법 없이는 결국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행위로 포함시킨 노란봉투법의 이 그 광범위한 포괄성 네. 때문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하위법이 시행령인 행정지침 가지고 지나치게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 판단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제 모든 그런 쟁의행위 관련된 분란이 이제 아무리 시행령으로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도 결국은 법원까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보완입법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입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는 겁니까?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주도로 이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예.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후속 입법을 통해서 바꾼다는 것은 스스로의 이 정책 실패를 갖다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예. 부담이 커서 실제로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들, 지금처럼 뭐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기업의 인수 합병이라든지 뭐 사업 재편 이런 것들과 지금 N% 성과금, 영업이익의 N% 성과금도 논란이 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고유한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갖다가 쟁의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후속 입법으로 포함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여당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노조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지금 벌써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선 또 이제 노란봉투 리스크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보완 입법이 아니면 뭐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다시 충돌을 하면서
기름값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 석유 최고 가격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을 검토했다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오히려 강화 쪽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처음에 도입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6월 달에 미국하고 이란 간의 휴전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당연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사실 후티 반군이 나서가지고 홍해까지 차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물론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도 격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재상승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 가격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정부가 네. 애시당초 그 정책을 도입한 취지로 봤을 때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최고 가격제, 정유 기업의 그 생산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소매 가격만 최고 가격으로 묶어놓게 되면 그 손실, 이익의 감소분은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정유회사가 그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나중에 이 부담을 갖다가 손실 보전을 해준다. 재정을 이용해서 손실을 네. 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부담이 재정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또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석유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을 반영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이제 석유 제품을 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너무 비싸지니까. 근데 최고 가격제를 인위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절약을 안 하고 석유 제품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취약계층에 한한 타겟형 지원, 핀셋 지원으로 좀 출구 전략을 써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